안녕하세요. 두아들 아빠입니다. 먼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. 현재 기준으로 일단 세계 경제 매크로적인 관점, 그리고 코인업계 주요 이슈들을 여기 세 명의 주인공들과 함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본론 앞서서 오늘 라이트코인의 기습 상패 빔이 있었죠. 그 한국 5개 거래소에서 이제 다 상패한다고 하고 업비트에서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유의 종목이 지정됐잖아요. 그 민불 업그레이드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유의 종목 뭐 빔이었죠. 유의 빔이 있을 때 뭐 30%가 넘어가면 일단 분할 매도를 하셔라 이런 팁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. 왜냐면 이렇게 다 침체돼 있는데 내 것만 뭐 상장을 하든지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30% 이상 넘으면 그건 설사 손절이라 하더라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. 근데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. 상패 빔으로 가든지 뭐 유의 종목이 해제되든지 둘 다 해제 빔도 있고 상패 빔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있을지까지는 이제 저도 확신은 못 했는데 오늘은 이제 상패 빔이 나왔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 정도쯤에 이제 지인들이 연락이 몇 명 오더라고요. 그래서 팔어 말어 막 나는 한번 팔어 뭐 30% 넘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좀 파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침체된 장에 내 것만 이상하게 30% 이상 넘었다.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? 한번 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. 일단 그리고 본론 앞서서 한국의 좀 이슈들 한번 짧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다들 불황에 대응하고 계실 텐데 한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보면 일단은 빚이죠. 40년 주담대 대출도 이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1년 만에 15% 돌파했고 8월에는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50년짜리 상품도 나옵니다. 그래서 비록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. 금리는 올라가니까 낼 돈은 원래 많아져야 되는데 그 기간을 확 늘리니까 그래도 월에 내는 원리금이 작아지는 거죠. 그래서 30년 그 뭐 신혼부부도 50살, 80살까지 갚아야 되는 집값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의 기조는 이렇습니다. 게다가 이제 8월부터는 신용대출 한도도 해제돼서 마통 금액이 뭐 1억까지 이제 높아지는 이것도 우연찮게 8월이죠.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뭐 세계 1위 빚 국가라고 기사를 봤는데 2위가 레바논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 아닌가 빚으로 빚을 막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투자하다가도 빚 하겠지만 이제 사업자들도 다 빚이 많잖아요. 근데 예전에는 3040은 그렇게 파산을 하진 않았는데 이 젊은 파산이 늘고 있다. 음,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있어요. 개인 회생이 있고 파산이 있는데 회생은 이제 내가 일하면서 갚으면서 벌면서 갚는 거고 이제 개인 파산은 물론 이제 신용카드 발급은 안 되고 공무원 취업도 안 되는 등 불이익은 있지만 배째 이제 나 못 갚아 포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를 법원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. 지금 3, 40대에 95에서 97%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법원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뭐 분위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굉장히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것도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워낙 이슈여서 짧게 어, 말씀드릴 텐데요. 불황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이제 투쟁이 있죠. 지금 물류대란 이 중국 얘기가 아니고 한국도 이제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유가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라. 안전운임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제 같은 거예요. 이제 과적을 많이 하거나 뭐 과로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이 정도는 운임비를 보장해줘라. 이거를 올해까지 이제 문정부가 시행을 했는데 올해 이제 일몰돼요. 일몰이 돼야 돼요. 근데 화물연대는 이제 줬다 뺏는 게 어딨냐. 지금 기름값도 폭등해가지고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눕고 계신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진짜 전국이 다 이렇게 들어눕고 있어요.
뭐 농산물, 뭐 석유 제품, 타이어, 뭐 모든 제품이 전국에서.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국 뭐 욕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한국도 지금 큰일 난 상태에 있고요. 게다가 또 임금 피크제 철폐를 하라고 또 노조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데 다 엄청 많죠.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올 때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뒷부분을 임금 피크제로 좀 떨어뜨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던 건데 이제는 정년 연장은 당연한 거고 이제 나를 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왜 일 잘할 수 있는데 임금 깎냐 이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. 다 무효로 해라. 참 이렇게 굉장히 한국도 안 좋고 팍팍한 지금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 그냥 짧게 살펴봤고요. 이제 본론인데요. 미국, 그러니까 정신 차리신 분,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요. 보면서도 좀 깜짝 놀랐어요. 이분만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서. 왜냐하면 일단 뭐 트럼프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도 2년차 지지율인데요. 뭐 비교도 안 되죠. 바이든은 저 바닥에 있고, 물론 다른 나라 대통령도 다 그러겠지만 트럼프는 근데 엄청난 물론 시기를 타고난 것도 있지만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음에도 이제 바이든은 정말 지지율이 낮다.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, 진짜. 뭐 영국 총리도 지금 뭐 이렇게 사임하는 걸로 뭐 투표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지율도 내부적으로 낮은 데다가 외부적으로도 안 좋아요. 미국이 이제 중남미 국가들을 가끔씩 불러서 미주 정상회의를 하고 이렇게 힘을 과시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35개국을 불렀죠. 남미, 북중미 이런 대륙 국가들을. 근데 23개국만 온다고 했고 12개국이 안 온대요. 이제 나 가기 싫은데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또 뭐 나름대로 반미 국가들 민주주의가 안 됐거나 뭐 인권이 탄압됐거나 이유로 쿠바, 뭐 니카라과, 뭐 베네수엘라 이런 3국을 초청을 아예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나 온두라스 이런 나라가 왜 네 맘대로 3개국 빼는데 나 싫어 우리도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편도 이제 줄어드는 거고 옛날만큼 이제 영향력이 작아지는 게 아닌가. 정말 내 외부로 공경에 몰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정신 차려야죠. 아까 그 초청장에서 뺐던 3개국 있죠. 그 베네수엘라에게 오히려 이제 관용을 베풉니다. 뭐 무슨 말이냐면 유럽과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 허용.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빚이 많을 거잖아요. 빚이 많아서 돈이 없으니까 원유로 빚을 갚는 거예요. 이 유럽, 이탈리아나 스페인 기업들한테 마치 뭐 스리랑카가 빚을 차로 받아주세요.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원유로 갚을 수 있게 허용을 미국한테 이제 미국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미국의 파워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비록 별로 보긴 싫지만 니네들한테 자비도 베풀고 유럽의 인플레도 해결하려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허용해 줄게. 이제 뭐랄까요? 정말 관용을 베풀었다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심지어 싫어하는 중국한테도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게 보입니다. 물론 이제 관세 뭐 철폐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철강 이런 쪽은 말고 뭐 소비재 쪽만 한다 이렇게 기사는 났었는데요. 이제 여기 동남아 4개국, 중국이 아닌데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을 2년간 관세 면제할 것.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알고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중국을 워낙 트럼프가 규제했잖아요. 관세를 때리고. 그러니까 중국이 이 쓰리 쿠션으로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베트남에다가 중국 제품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국한테 수출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회를 한 거죠.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중국 거 같은데 자꾸 여기서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의혹 조사를 하고 관세를 때려 버린 거죠. 뭐 거의 막아버렸다 보면 되는데 이제는 미국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거인 것을 꼼수임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너를 용서하노라 이제 2년간 관세 면제해 줄게. 이제 뭐 안 그래도 이제 미국도 이 태양광 산업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데다가 이거 뭐 중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. 뭐 자존심도 좋긴 한데 너가 싫은 것도 알겠는데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관세를 2년간 면제할 것 하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.
게다가 이 기사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. 이거는 화해 손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무릎 꿇었다고 꼬리를 내리는 정도라고 저는 봤는데, 뭐 대중 관세 인하는 뭐 알겠어요. 근데 갑자기 대만 독립 지지를 안 한다는 내용을 이제 홈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없었는데 다시 복원을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복원, 다시 살렸죠. 즉 대만 독립을 싫어요. 대만 뭐 침공해도 돼요. 뭐 이런 거랑 동의한 거죠, 거의. 그러니까 미중 그냥 니네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뭐 경제적 이득 취하고 이런 게 사실 더 좋겠다. 지금 대만 독립 같은 거 신경 쓸, 내가 옛날에 세계 경찰이었지. 지금 뭐 돈도 없는데 무슨 경찰이냐.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바이든은 제가 볼 때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렸고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정신 차리신 분으로 제가 가져왔고요. 이제 덜 차리신 분인데요. 자원 인구 믿고 엄청 교만했죠. 까불었죠. 지금까지 현실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, 이분도. 왜냐면, 근데 그도 그럴 게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에 85%를 통제하고, 뭐 태양광 패널 아까 얘기했죠. 97%, 뭐 전 세계 3%만 다른 데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풍력 태양광 기업도 탑 10 기업 중에 7개가 이제 중국 기업이고. 그러니까 이 석탄 많이 쓰고 환경 오염 많은 이 나라가 19년에 갑자기 탄소 중립한다 그러고 뭔가 이게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죠. 이제는 기분대로 살 때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자존심은 상하고 하니까 뭐 총리나 부총리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지시를 한 거죠. 빅테크 규제 사실상 종료. 뭐 워낙 많이 얘기해서 이건 넘어가고요. 이 부분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엔트그룹이 상장을 했잖아요. 근데 마윈 물론 회장님이 좀 공산당을 욕해가지고 큰 제재를 받았는데 뭐 그것도 그건데 이 엔트그룹의 상장 직전에 많은 정부 관리와 친인척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중국 사람 교수가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중국이 참 부정부패가 많구나. 코인 쪽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었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이해서 가져온 거고요. 이것도 이제 디디 추신 관련된 건데요. 챙길 걸 잘 챙겨요. 그러니까 1년 동안 때리다가 이제 정부한테 이제 정부가 이제 이 기업의 지분을 받고 벌금으로 받고 그 대신에 영업 허용해 줄게. 뭐 코인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. 그러니까 엄청나게 때리는 데다가 이제 명분이 있잖아요. 지분도 받고 뭐 기분 좋게 벌금도 줬으니까 허용해 줄게. 참 중국 정부 좀 웃으시는 차원에서 되게 재밌어서 가져온 겁니다. 중국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. 이제 주인공입니다. SEC. 사실 SEC에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이건 사실 큰 관련은 없는데 SEC는 또 이런 그림을 원했던 것 같아요. 이거 쉽게 얘기하면 주택건설협회란 곳이 있는데 19년도에 주택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판사 이익을 엄청나게 봅니다. 분양 대행사들이 이제 무면허로도 이제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주택건설업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. 19년도에. 그러니까 다 여기 협회 줄 서가지고 회원가입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비가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이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회비를 내고 이거 똑같아요. SEC랑 이 명분이 전문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이 법 개정을 했답니다. SEC도 똑같은 얘기 하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원하고 거래소 줄 세우고 이제 코인들 하나씩 회사들 쳐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SEC도 항상 안 좋게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순기능도 있어요. 이런 규제는 제가 인정을 했다고 여기 써 있는데 오늘 기사예요. 근데 조금 어렵게 써 있어서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로빈후드 다 아시죠? 로빈후드라는 미국 주식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요. 근데 그 이유가 안 받는 대신에 개인들의 이 매수, 매도, 이 주문 건 현황을 이런 시타델이나 버투, 여기 공매도 뭐 일가견이 있는 곳들이잖아요. 이런 데한테 이제 정보를 넘겨요. 매수는 얼마, 매도는 얼마. 그러면 이 현황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뭐 시장 조성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뭐 공매도도 치고 뭐 롱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
뭐라고 하죠? 이렇게 단합을 한 상태인데 이게 아무리 봐도 SEC가 보면 이상한 거죠. 왜 이 개인 개미들의 정보를 팔아 넘긴 데다가 왜 니네만 이거 가지고 장사하냐? 니네만 차라리 경매를 하든지 경쟁을 부추겨서 다른 데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시장 조성이든 뭐든 하게 하는데 시타들 버투 니네만 다 가지고 재미 보지 않냐? 예전에 게임스탑도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규정은 이상하다. 좀 바꿔야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이제 시타델이나 버투는 아니 개미들이 이것 때문에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고객들이 원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.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SEC가 맞게 가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고 일단은 가져와 봤고요. 근데 이제는 SEC도 정말 진짜 좋은 날이 끝난 것 같고 임자를 만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책임금융혁신법이 6월 7일 날 이 두 분에 의해서 이제 발의가 됐죠. 워낙 얘기 많이 했던 신시아 루미스 아마 독일계 쪽이실 텐데 좀 무섭게 생겼죠. 그리고 여기 길리브랜드 뉴욕 상원의원 둘 다 상원의원인데 민주당 공화당이에요. 그래서 뭐 초당적 뭐 합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SEC 갠슬러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. 뭐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이미 빵 때렸고 명령을 하는 거고 이제 실제로 뭐 갠슬러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이제 피드백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.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는 어떻게 생각해? 이런 거예요. 이제 SEC는 거의 좋은 날 끝났다고 보고요. 그래서 워낙 이게 중요한 거니까 책임금융혁신법의 이제 의미나 이유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일단은 지난해 1월에 로스틴 베넘이라는 CFTC 위원장이 취임을 했어요. 그래서 오시면 이제 보통 다 바꾸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올해 뭐 2월쯤에 테더도 그렇고 그 비트파이낸스도 이제 벌금을 때리면서 약간 코인 시장에 관여를 하려는 뉘앙스를 취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 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채굴자의 정의 같은 걸 내리는 건데 소득세 목적을 위한 거래 중개인이 아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을 소득세 목적으로 보지 말아라.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이건 소득이 아니다. 그냥 코인 들고 있는 거다. 왜 이거를 세금을 때리려고 하냐?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채굴을 장려하는 비록 이제 뉴욕 시장 이쪽 뉴욕 상원의원인데요. 뉴욕 시장은 뭐 2년 동안 채굴 하지 말라 뭐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법을 만들면 이제 오히려 채굴을 장려하는 그런 법으로 이제 될 거고요. 또 하나 이게 핵심적인 게 CFTC로 규제를 일원화한다. SEC가 할래, CFTC가 할래가 아니라 CFTC로 일원화한다. 왜냐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코인이 증권보다는 상품의 유사. 얼마나 심플해요.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근거를 한 네다섯 가지 정도 가져오긴 하셨는데 좀 애매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코인은 그냥 상품에 유사하다. 짧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.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이제 당연한 거고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들도 상품이다.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 버렸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안이니까 좀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시행은 뭐 좀 걸릴 수는 있어요, 시간이. 그런데 전 여기서 생각이 들었던 게, 그러면 현물 ETF 어디서 하지? 그러니까 지금 뭐 SEC가 다 반려하고 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볼 땐 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선물 ETF도, 어, 그러니까 그 SEC의 논리는 선물 ETF를 승인해 줬잖아요. 그게 CFTC의 관할이니까 선물 상품이었으니까 관할이 있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. 이렇게 간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비트코인도 상품이라면서요. 그럼 비트코인도 CFTC 관할이 될 거고. 그러면 이 현물 관할이 CFTC니까 ETF도 CFTC에서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. 어, 그래서 질질 끌다가는 제가 볼 땐 뺏길 수도 있다. 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. 하지만 이제 SEC도 증권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감독권을 기존은 거는 유지를 합니다.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금 조달을 위해 뭐 코인을 판매하는 회사는 SEC에 모집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. 그러니까 리플을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규제 감독권으로 때려잡은 거고 최근에 여기 바이낸스 코인도 또
옛날 거 가지고 물고 늘어졌잖아요. 그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. 자금 조달. 비트코인은 이런 게 없잖아요. 근데 사실 이더리움도 이게 있었는데 이더리움은 너무 커져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고, 어찌됐든 ICO든 IPO든 뭐 발행할 때 조달할 때는 내 허락을 받아라. 요거는 SEC가 유지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물 ETF의 거절의 명분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요. 뭐, 심지어 못할 수도 있다. CFTC가 욕심을 내면 가져올 수도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왜냐면, 이제 뭐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 암호화폐 은행 뭐 커스토디아라고 해서 계좌 개설 연기한 연준을 고소해버렸어요. 지금 먹고 살기도 팍팍한 데다가, 어, 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기 보면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는데, 뭐 5에서 7일이면 될 거를 19개월 지연시켰다. 그래서 니네 위반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,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정말 현물 ETF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, 보셨겠지만 오바마 당시 법무차관도 고용을 합니다. 그래서 법률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도널드 B 베릴리 주니어라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.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11년부터 16년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셨던 변호사 출신의 분이신데요. 지금 7월 6일 뭐 마감일을 위해서 현물 ETF 승인을 위해 정말 엄청난 재정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그 유명한 오바마 케어, 그리고 동성애 등 정부 상대로 엄청 소송을 많이 했던 뭐 37건인가 했던 57년생 변호사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입니다. 그래서 이분이 뭐 실무 능력이 뭐 많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경력도 있을 거고 또 인맥도 많을 거고, 그래서 아마 게리 겐슬러가 나중에 뭐 재무장관이나 뭐 패드 의장이나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을 텐데, 그런 겐슬러의 미래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들 뭐 정신 차리든 못 차린 사람도 있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, 뭐 또 누가 뭐라고 하든 뭐 NFT가 또 뭐 거품이 터졌다느니 별 소리가 있지만, NFT 사업은 또 잘 굴러가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 현대카드도 NFT 거래소를 세운다고 하고 있고요. 어,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되게 간단히 나왔어요. 근데 현대카드와 그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교육 스타트업,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져 버렸는데, 이 두 곳이 정말 NFT 거래소를 만들어요. 그래서 이제 저장 관리할 수도 있고 원래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.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고, 또 라인 프렌즈라고 해서 네이버 캐릭터 있잖아요. 일조 거래하는 이런 라인 프렌즈가 NFT 신사업을 띄운다. 이거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, 이런 캐릭터들을 네이버가 되게 공들여서 키웠잖아요. 그러니까 이 키워놓은 캐릭터를 일반 이 구매자나 개인 기업들한테 뭐 돈을 받고 팔고, 또 뭐 이 소유권을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이 얘네들을 뭐 티셔츠에 집어넣든지 휴대폰 케이스에 넣든지 돈만 내면 얘네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고, 그러니까 되게 좀 세부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만든 신사업을 진짜 말 그대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뭐 이거는 또 다 코인으로 운영되는 겁니다. 뭐 링크 코인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, 현대카드는 현대 뭐 코인도 있었고, 아니면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을 쓸 수도 있고, 어찌됐든 다 코인으로 굴러가는 사업이고 NFT 사업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되게 놀랍다고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,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다 핑계대고 뭐 안 되는 이유 찾고 있는데 일본은 정말 앞서갑니다. 이번에도 또 깜짝 놀랐는데, 일본이 암호화폐 자율상장 제도 논의 중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사를 그 막 여기 거의 못 하잖아요. 상장을 많이 까다롭게 해가지고 코인 뭐 이제 폴리곤도 이제 막 일본의 최초 상장 뭐 이렇게 오늘 기사에 떴던데, 어 이게 자유롭게 상장을 대신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이제 상장 이후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
너무 뭐 문제가 있으면 상장 폐지를 하겠다. 그러니까 선상장이죠. 후 관리 뭐 이런 식으로. 얼마나 긍정적이에요. 이렇게 바뀌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, 게다가 이제 웹3 환경이 대세가 되니까 환경 정비 본격화. 그러니까 이런 분산형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서 환경 정비를 22년 말까지 실시한다. 올해 말까지 하고 끝내겠다. 그리고 23년부터는 메타버스, 뭐 핀테크, 뭐 스테이블 코인 규제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23년부터는 이거 제도 정비하겠다. 이렇게 기한까지 딱딱 정해가지고 이미 앞서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미국이나 뭐 한국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갈 수 있는 갑자기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긍정적인 나라 사례여서 가져왔고요.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인도 증권 암호화폐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규제 어렵다. 그리고 일단 난 잘 모르겠으니까 신고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. 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데 일본 이런 걸 보면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제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몇 개만 그냥 가져왔는데요. 카자흐스탄도 중앙은행 총재, 여기 코인의 적이죠. 중앙은행 총재가 갑자기 암호화폐 산업 최대한 활용하기 원한다. 왜냐면 그 중국 채굴 제재를 하니까 다 짐 싸들고 넘어와서 채굴 3위 국가가 됐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얼떨결에 진짜 얼리 어답터 됐다니까요. 그러니까 채굴을 많이 하니까 이 남는 이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돈도 없는데 이걸 버린다고요? 말도 안 되죠.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싫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접고 이제는 뭐 그러니까 또 자존심은 있어요. 그래서 합법화에 대해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르다. 하지만 지난 4월 채굴세는 또 도입했다. 중국이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. 합법은 아닌데 채굴세는 도입하고 어찌됐든 이거를 이익을 얻는 걸 목표로 한다. 이렇게 이제 그나마 자존심을 접고 가고 있고 영국도 뭐 프라이드 하면 빼놓을 수 없고 그런 금융 선진국이었고 뭐 여러 가지 선진국이지만 그래서 이제 주식, 채권, 뭐 결제 등 전통적인 시장에서도 블록체인을 기술을 실시간 테스트를 하겠다. 이렇게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. 그래서 어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장은 제가 볼 땐 보장된 부의 바구니인 것 같아요. 내가 그때 크게 상승하고 쓸 때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런 힘든 시기에 자존심이든 공포감이든 잘 이겨내시고 남들과 다르게 판단하셔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수익을 다들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